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자신을 느끼고 있을까? 대부분이 나이가 드는 만큼 경험도 쌓여갈 테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사람이 되겠지 하는 믿음을 갖고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믿음은 사실과 다르다.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식적인 노력 없이는 나이만 먹고 인격은 퇴보하는 경우가 더 많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면 자신의 느낌이나 믿음과는 달리 하루하루 점점 더 고약한 노인네로 변해갈 가능성이 더 높다. 느낌은 그저 느낌일 뿐이다. 자신은 경험이 쌓여서 더 현명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편견이 굳어지고 융통성이 사라져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약해지고 기존의 생각과 습관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실수를 하더라도 배우려는 자세가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경험을 과신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려 든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기 쉽다. 젊은 세대의 문화나 가치관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비판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런 태도가 쌓이면서 점점 더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노인이 되어간다. 무엇이든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습관. 무슨 얘기를 하든 냉소적인 반응으로 분위기를 일순간에 싸하게 만드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다. 가장 싸한 재주를 지닌 사람인데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그 냉소적인 말과 행동으로 사람 마음까지 상처를 입히는 게 문제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어떤 좋은 소식이나 긍정적인 이야기에도 반드시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어 말한다. 예를 들어 친지의 아들이 서울대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린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 야, 잘했다. 잘했다. 정말 축하할 일이다. 축하해. 공부 안 해도 그렇지만 뒷바라지한 부모도 아주 애쓴 것 같네, 정말. 아유, 애쓴다. 이제 좀 홀가분하겠네. 이렇게 축하의 말을 전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냉소적인 사람은 다르게 반응한다. 서울대 들어갔어. 아유, 요즘은 서울대 나와도 직장도 못 구하고 안 되더라. 그냥 실업자로 그냥 노는 사람이 많대. 꼭 이렇게 초를 친다. 아주 그냥 배알이 뒤틀린 것이다. 남의 기쁜 일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냉소적 태도가 왜 문제일까? 첫째,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망친다.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기쁨을 반감시킨다. 둘째, 인간관계를 악화시킨다. 누가 이런 사람과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어 하겠는가? 셋째, 자신도 부정적인 에너지에 휩싸이게 된다. 항상 부정적인 것만 보려 하다 보면 세상이 온통 어둡게만 보인다. 냉소주의는 일종의 방어 기제이기도 하다. 실망하기 싫어서 미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습관이 되면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없고 좋은 일이 생겨도 의심부터 하게 된다. 냉소적인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의 부정적 예측이 맞으면 우쭐해 한다는 것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며 마치 자신이 현명한 사람인 양 행동한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지혜가 아니다. 진정한 지혜는 좋은 것을 좋다고 인정하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말하되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냉소적 태도가 강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젊을 때의 꿈이나 이상이 현실에 부딪혀 좌절을 겪으면서 세상에 대해 실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실패나 아쉬움을 인정하기보다는 세상 탓으로 돌리려는 심리도 작용한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자신을 더욱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기분이 태도가 되는 순간, 회사에서 지위나 직책이 높다고 부하 직원들에게 자기 기분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직장에선 직급이 깡패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가장이니까, 집안의 어른이니까 어린 사람에게는 내 기분, 내 감정 그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극과 극으로 달라진다. 기분이 좋을 때는 한없이 너그럽고 관대하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낸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젊어서 양아치면 늙어서도 양아치라고. 젊어서부터 화를 잘 내는 편이었다면 이를 고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불같이 화를 잘 내는 사람 중에 그냥 자기 성격이 원래부터 그렇다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격이 지랄 맞으면 자기가 알아서 고쳐야 한다. 어떻게 주위 사람들한테 알아서 이해하라고 할 수 있는가? 기분이 태도가 되는 것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다. 첫째,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언제 화를 낼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한다. 둘째, 인간관계가 일방적이 된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된다. 셋째, 진정한 소통이 불가능하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과는 합리적인 대화를 할 수 없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향이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적 지위나 나이로 인한 권위의식이 강해지면서 자신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상사나 선배의 눈치를 봐야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제약이 사라지니까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게 된다. 또한 체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약해지면서 감정 조절이 더 어려워진다. 젊을 때는 참을 수 있었던 일들도 나이가 들면서 참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이것을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자신의 감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습관을 기르고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시간을 두고 진정한 후에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건강관리에 소홀한 삶의 대가. 고약한 노인네치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없다. 매일매일 이것저것 건강기능식품 챙겨 먹고 온갖 약통을 주렁주렁 달고서 시간마다 챙겨 먹는다고 건강관리에 철저한 게 아니다. 진정한 건강관리는 젊을 때부터 시작되는 생활습관에서 나온다. 내 몸이 아프면 성격도 고약해지기 마련이다. 왜? 남을 이해할 수 있기 전에 내 몸이 당장 괴로우니까 말이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여유가 없어진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용납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만성적인 통증이나 질병이 있으면 성격이 예민해지고 까칠해진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자신의 아픈 곳에 대해 이야기한다. 만나면 어디가 아프고 어떤 약을 먹고 있고 어느 병원에 다니는지에 대한 이야기뿐이다. 듣는 사람도 처음에는 걱정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스러워한다. 아픈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만 이야기하는 사람과는 대화의 재미가 없어진다. 더 큰 문제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남에게도 강요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못 먹는 음식은 남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활동은 남도 하지 말라고 한다. 자신의 제약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적용하려고 한다.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결과는 나이가 들면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젊을 때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많이 마시고 운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중년 이후에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 그리고 그 고통과 불편함이 성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하루라도 젊었을 때 담배 끊고 술 줄이고 운동 열심히 하고 식습관 고치고 마음 수양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 몸과 마음의 건강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몸도 덜 아프다.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노년기에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 병원비도 많이 들고 간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면 가족들도 지치게 된다. 진정한 건강관리는 단순히 약을 먹고 병원에 다니는 것이 아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 관리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는 독서, 취미 활동, 사회적 관계 유지 등이 중요하다. 교양과 경제력은 별개의 문제. 며칠 전에 아주 냉소적이다 못해 극도로 부정적인 말이 비수가 되어 꽂혔던 경험이 있었다. 어쩌면 그렇게 70대가 넘어도 사람이 교양이라고는 양파 껍질 하나 없고 천박한지 놀라울 지경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못 배우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르겠다고 짐작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짐작과는 정반대다. 어려서부터 경제적으로도 유복하게 자랐고 그 어려운 70년대에도 대학을 나왔으며 지금까지도 한 기업체 회장 할 만한 사람으로 경제적으로는 무척이나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무식하고 교양 없고 편견이 가득한 데다가 화도 참지를 못한다. 또 화가 나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냥 주둥이를 놀려가지고 할 말 못할 말을 가리지 않고 막 짓걸려댄다. 자기 화가 풀어질 때까지 말이다. 그리고 상대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굴복할 때까지 말이다. 이게 다 자신을 돌아보는 수양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학력이 높고 경제적으로 풍족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격이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을 과신한다.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니까 인격적으로도 훌륭할 것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인격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위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지속적인 자기 수양을 통해서만 갖춰질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사회적 지위가 높으니까 자신이 틀릴 리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공격한다. 진정한 교양은 학벌이나 재산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행, 겸손한 자세 등이 진정한 교양이다.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노력을 통해 기를 수 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서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성공 후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반면 돈과 지위에만 취해서 인격 수양을 게을리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추해진다. 자연의 순리가 아닌 선택의 결과. 나이 들어가면서 고약해지는 것은 노화의 한 현상도 아니고 자연의 순리도 아니다.
그저 자신을 수양하는데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성격이 까칠해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반드시 고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주변을 보면 나이가 들어도 온화하고 품격 있는 어른들이 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평생에 걸쳐 자신을 돌아보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대로 고약한 노인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첫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항상 남 탓, 환경 탓을 한다.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만 의존한다. 셋째,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한다. 이런 태도들이 쌓이면서 점점 더 완고하고 독선적인 사람이 되어간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 결국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게 된다. 하지만 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다.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다. 변화를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도 존경받는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려야 한다. 화가 날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건강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여유로워진다.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독서를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다. 모든 것에 냉소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좋은 것은 좋다고 인정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젊은 세대의 새로운 문화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젊은 사람들에게서 배울 점도 많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진정한 어른은 권위로 사람을 누르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인격과 품격으로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는다. 강요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화를 내지 않아도 말에 무게가 있다. 이런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평생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한 징조들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절망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인식하는 것이다. 문제를 인식해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습관과 성격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꾸준한 노력과 인내심을 갖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된다. 우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 화가 날 때 잠시 멈춰서 깊게 숨을 쉬어보자. 남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보자. 건강을 위해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시작해보자.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신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청해보자. 때로는 타인의 객관적인 시각이 자신을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모든 분들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고 건강관리에 소홀하지 않고 부디 모든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먼저 보일 줄 아는 여유와 너그러움을 간직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나이가 들어도 사랑받는 어른이 되는 비결이다. 여유와 너그러움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여러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면 더 빨리 기를 수 있다. 여유로운 사람의 특징을 보면 급하지 않다. 모든 일을 여유를 갖고 처리한다. 실수를 해도 크게 화내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침착하게 해결책을 찾는다. 이런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준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항상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올해 54세 된 직장인입니다. 아니, 직장인이었다고 해야겠네요. 작년 12월에 회사에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거든요. 30년 가까이 다닌 회사였는데 하루아침에 짐을 싸야 했어요. 퇴직금은 받았지만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재취업을 알아보고 있지만 나이가 50대라는 이유로 문전박대당하기 일쑤고 간혹 취업이 되어도 예전 급여의 절반도 안 되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정작 국가에서는 65세까지는 노인도 아니라고 하니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정말 이런 게 우리나라 현실인가요? 젊은 사람들은 밤거리에서 놀고 해외여행도 다니는데 저만 이렇게 힘든 건가요? 이 사연을 들으시니 어떠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 5060 세대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내수 소비 추세와 국제 비교를 연구한 결과인데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단순한 일시적 충격이 아닌 인구 구조적 변화로 인해 본격적인 쇠락기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부분은 코로나19나 인플레이션 같은 일시적 요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제조업 수출로 먹고 산다고 하지만 그것도 내수가 받쳐줄 때 빛을 발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출도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내수마저 받쳐주지 않으니 안팎으로 돈이 돌지 않아 경제 전체가 활력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과는 달리 밤거리를 걸어보면 젊은이들로 가득하고 지난 연휴에도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공항이 북적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만 어려운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5060 세대는 실제로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내수 경제 침체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대 수명을 살펴보면 놀라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4년만 해도 77.8세였던 기대 수명이 2024년에는 무려 84.3세로 늘어났습니다. 지금의 5060 세대가 20년, 30년 후에는 기대 수명이 더욱 늘어나 90세에 가까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법정 정년인 60세까지 일한다고 해도 적어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30년간 먹고 살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법정 정년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50대가 되기도 전에 직원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질적인 퇴직 연령이 49.3세로 현재 법정 정년보다 무려 11년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는 노인의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65세부터 시행되는 경로 우대 복지 혜택들을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은 지급 시기도 서서히 70세로 늦춰지지 않겠습니까? 회사에서는 쫓겨나고 재취업은 어렵고 어렵사리 재취업을 한다 해도 급여는 전 직장에서 받던 것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체가 건강하다는 이유로 노인 연령을 상향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5060 세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갑을 꽁꽁 닫고 소비를 줄이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통계 자료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GDP가 연평균 4.1%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 증가율은 3%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갑은 점점 더 굳게 닫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갑을 굳게 닫은 핵심 연령층은 바로 우리 5060 세대였습니다. 이 연령대의 소비 성향은 3.9% 하락해서 전체 소비 감소량의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단지 두 세대가 말입니다. 다른 세대에 비해 그나마 가장 소득이 높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긴 기대 수명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오래 살기 위한 준비로 저축을 늘리고 소비는 줄이는 선택 아닌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금을 포함해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라도 많다면 쫓기는 심정이 덜할 텐데 벌어놓은 자산은 모두 집 한 채 마련하는 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강하니까 노후 준비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고 심리적으로는 많이 위축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안한 노후에 마음이 잔뜩 위축되어 있으니까 밖에 나가 돈을 쓰는 대신 돈을 모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결국 내수 경제도 함께 가라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내수 경제는 지금 5060 세대들로부터 부메랑을 맞은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력과는 상관없이 나이가 많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회사에서 내쫓기고 사실은 나이도 별로 많지 않은데 말입니다. 재취업은 바늘구멍이고 노인 취급하며 내쫓을 땐 모르는 척하다가 막상 쫓겨나고 나니까 노인이 아니라며 복지 혜택도 줄 수 없다고 하니 그냥 각자 도생의 길로 밀어내버린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갑을 닫은 고령층의 숫자가 해가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소비를 하는 청년층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쓴다고 해도 워낙 구조적으로 단단히 얽혀 있기 때문에 언발의 오줌 누는 격으로 한계가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40대만 되어도 과장, 부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당당하게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50대가 되면 임원급으로 승진하거나 적어도 안정적으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40대 중반만 되어도 회사에서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50대가 되면 언제 명예퇴직 대상이 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세대가 이 나라 경제 발전의 주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것이 바로 지금의 5060 세대가 아니었습니까? 밤낮 없이 일하며 이 나라를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정작 우리가 나이 들어서는 쓸모없는 존재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우리를 보며 꼰대라고 부르는 것도 서운하지만 정작 더 서운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를 무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쓸모없는 존재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060 세대는 여전히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는 연령층입니다. 비록 조기 퇴직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젊은 세대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84.3세까지 살아야 하는데 49.3세에 퇴직하면 35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35년간 병원비, 생활비, 각종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데 소득은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 편히 돈을 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쓰지 않으면 경제 전체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 자녀들의 일자리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더 큰 부담을 져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5060 세대가 지갑을 다시 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어떻게 하면 노후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먼저 정년 연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나이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하고 정말 정리해고를 해야 한다면 정년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미리 준비할 수 있고 불안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재취업 시장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50세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전박대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경험과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복지 정책도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49.3세에 퇴직하라고 해놓고는 65세까지는 노인이 아니라며 복지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조기 퇴직이 일반화된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위축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이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비가 경제를 좌우할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우리는 인생의 많은 경험을 쌓아온 세대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그들에게 전해줄 지혜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과도한 소비는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절약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것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당한 소비는 우리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끔은 좋은 음식을 드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 생활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말입니다. 이런 소비가 모여서 경제를 살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나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도 너무 거부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디지털 기술이 어렵다고 해서 아예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라도 배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적응력이야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끼리만 모여서 불평하고 한탄하기보다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도 늘려나가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5060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무너진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고 우리의 역할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 사연을 보내주신 54세 직장인 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30년의 직장 경험은 분명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비록 예전 같은 조건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재취업이 쉽지 않더라도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들도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5060 세대를 사회에서 밀어내는 정책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혹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층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한 세대가 잘 되면 다른 세대가 못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잘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제의 본질입니다. 우리 5060 세대가 소비를 늘리면 그것이 곧 젊은 세대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외식을 하면 식당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들의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가 여행을 가면 여행업계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에게 수입이 생깁니다. 우리가 새 옷을 사면 의류업계에, 문화생활을 즐기면 문화산업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갑을 꽁꽁 닫고 집에만 있으면 이런 일자리들이 사라집니다. 결국 젊은 세대도 어려워지고 어려워진 젊은 세대는 결혼도 늦어지고 아이도 적게 낳게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의 노후는 더욱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이런 현상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와 비슷하게 고령층의 소비 위축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경제 전체가 장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기업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이 많은 직원을 단순히 비용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5060 세대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변화가 빠른 시대일수록 안정감과 지속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직원들의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실제로 선진국의 많은 기업들은 고령 인력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BMI는 고령 근로자들만으로 구성된 생산 라인을 운영해서 더 높은 품질과 효율성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많은 기업들도 고령 근로자들의 경험과 책임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선진 사례들을 참고해서 고령 인력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현재와 같이 기업에서는 49세에 쫓아내고 정부에서는 65세까지 노인이 아니라고 하는 정책적 모순을 해결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퇴직 연령과 복지 혜택 개시 연령 사이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세 이상 재취업자에 대한 임금 보조금 제도를 확대하거나 고령자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시스템을 통해 5060 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성공에만 안주할 수 없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우리도 변화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기술들을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익혀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인터넷 쇼핑을 해보고 온라인 금융 서비스도 이용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건강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84세까지 살아야 한다면 건강하게 살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활기찬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어야 새로운 도전도 할 수 있고 인생의 후반부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자세도 중요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변화에 발맞춰 계속 배우고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다행히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다양한 교육 기회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학의 평생교육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의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강좌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학습 활동들은 우리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삶의 활력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인간관계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기 쉽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녀들이 독립하면 가족과의 시간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없이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활동을 통해서도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끼리만 어울릴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요즘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경험과 지혜도 겸손하게 전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현명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절약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분별한 소비도 문제입니다. 자신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소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일정 금액은 비상금으로 저축하되 나머지는 의미 있는 소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건강관리를 위한 비용, 교육비, 여가비 등은 아끼지 말고 투자해야 할 영역입니다. 이런 투자들이 결국에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수입원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을 활용해서 컨설팅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작은 사업을 시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5060 세대들이 제도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회사원으로 살다가
은퇴 후에 카페를 열어서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서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다시 정립해야 할 시기입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독립하면서 부모로서의 역할도 변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자녀들의 모든 것을 챙겨주려 하지 말고 그들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필요할 때 지혜로운 조언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로 바쁠 때는 소홀했던 부부관계를 다시 돈독하게 만들어갈 좋은 기회입니다. 함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함께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정신건강도 중요합니다. 우울감이나 무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나가는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목표라도 괜찮으니 매일매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도 권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느끼는 보람은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동안 사회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이제는 사회에 돌려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거창한 봉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거나 독거노인을 돌보거나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행도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일에 매여서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꼭 해외가 아니어도 우리나라 곳곳에는 아름다운 곳들이 많습니다.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견문을 넓히는 것은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문화생활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음악회도 가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문화생활들을 이제는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문화생활들이 우리의 정서를 풍부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독서도 권하고 싶습니다. 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사고의 폭을 넓혀 나가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등 다양한 형태의 책들이 있어서 더욱 편리하게 독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취미들을 이제는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운동을 하거나 정원 가꾸기를 하는 등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아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의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건강하지 못하면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신건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고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정신건강도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060 세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정한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감도 있고 건강에 대한 걱정도 있고 사회적 차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을 핑계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가능성이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이 들었다고 체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사연을 보내주신 54세분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막막하시겠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30년간의 직장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희망을 잃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5060 세대가 다시 당당하게 이 사회의 주역으로 설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인생 후반전을 펼쳐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